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과연 부동산 폭락이 될 것인지, 그리고 그러면서 24년도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테니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폭락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 부동산을 자꾸 누가 맞출까, 자꾸 이렇게 보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세상에 어떤 누구도 그걸 맞추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설령 맞췄다고 하더라도 그게 연속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어떤 게 좀 더 확률이 높은가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리스크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런 자세를 계속 유지하면 투자는 성공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으로 보시고,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도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제가 뭐 미래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의 대부분 확률에 맞게 벌어져요. 거의 대부분의 일이. 아주 예외적으로나 틀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폭락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은 모 증권사의 보고서가 가장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30% 이상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불과 1년 전에 부동산 폭락을 경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게 폭락 얘기만 나오면 겁을 덜컥 먹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니까 많은 전문가들도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있기는. 그래도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은, 걱정된다, 불안하다, 진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보통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부동산 폭락의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 점들은 어떤 점들 때문에 그렇죠? 미국 금리가 이제 고점을 찍었다는 시그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총선이 또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전셋값이 이제 일단 바닥은 찍고 다시 상승 기조로 돌아섰기 때문에 전셋값이 일단 상승하는데 어떻게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매스컴에서 주로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저는 조금 더 잘 얘기하지 않는 부분들, 이 증권사의 리포트를 중심으로 해서 폭락의 근거에 대해서 반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 이야기할 것이 있는데요. 일단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로 실물을 몰라도 너무 모르면서 이런 이야기를 썼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말 전문가들이 보면 거의 코웃음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경매 건수가 증가하고 낙찰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폭락의 전조다라고 보고 있는데, 보통 경매가 되면은 경매 감정을 하고 실제로 경매가 되는 시점까지 걸리는 시간이 아주 빨라야 6개월이에요. 또 경매가 연기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까지 감안하면 감정 시점과 실제로 경매가 시작되는 시점과의 시간차는 한 1년 정도 되는 경우도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6개월 전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도 감정을 할 때 그때 나와 있는 뭐 최저가가 시세가 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설령 만약에 감정하는 시점에 가격이 떨어진 게 떨어졌다고 해보세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을 감정가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런 가격은 일시적인 거라고 봐요. 왜냐? 그 전까지는 그런 가격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는 사실 특수 사례라고 봅니다. 그 시점 자체는 빼버려요. 그래서 설령 그 시점에 낮은 금액이 시세가 형성돼 있다라고 하고 거래 사례도 한두 건 있다라고 하면 한두 건은 제외. 나머지 전체적으로 거래된 금액의 평균, 이렇게 봐요, 보통.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설령 가격이 떨어졌을 때 감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감정가는 높은 게 일반적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된 감정가가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시세보다도 높아요. 경매로 나오는 물건의 가격이 시세보다도 높아요. 누가 낙찰받습니까? 당연히 안 받는 거예요. 그 사이에 가격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경매 건수가 늘고 낙찰률이 낮아졌다고 해가지고 이게 폭락을 예상한다? 이거는 부동산의 실물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임차권 등기라는 거는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임차권 등기 설정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건 결국 뭐냐? 전세 보증금을 자꾸 못 받는 사람이 느는 거 아니냐? 그러니 이건 결국 폭락의 전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임차권 등기를 한다는 거는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다는 사실은 맞아요. 그렇긴 한데 좀 더 중요한 걸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임차권 등기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전세가가 거의 계속 오르니까. 그런데 전세가가 확 떨어지다 보니까 임차권 등기할 일이 생긴 거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게 또 과거 일이라는 거예요. 이미. 언제예요? 그게. 결국 데이터라는 것은 결국 지난 일을 갖다가 보는 거잖아요. 그 지난 일이 벌써 언제냐면은 벌써 지금으로 치면 1년 전쯤 얘기란 말이에요. 그 1년 전쯤의 데이터를 지금 보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전세 가격은 올랐는데 1년 전에 임차권 등기를 많이 한 거를 지금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전세가가 확 떨어지고 나서는 계속 끝도 없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세가 확 떨어지고 나서는 끝!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쭉 오랜 역사를 봐도 전세가 자체가 크게 하락한 거. 작년 말 올해 초처럼 약 30% 정도 하락한 거. 이런 사례는 한 30년 정도를 둘러봐도 한두 번밖에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는 그런 일이 있고 나가지고 1년도 안 돼서 거의 다 상승을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계속 다.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임차권 등기가 늘어났다라는 데이터만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거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면 반박할 말이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들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700세대가 있는 데에서 공급을 하는데 1000세대가 공급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는 사업장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 일반 분양을 해야 수익이 되는 건데,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이제 조합원들이 여러 사업비로 쓰는 건데, 일반 분양이 없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분양이라는 거 자체가 매번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 공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부동산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네 진짜 계속 공급이 늘어나고 있네. 그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것도 정말 서울을 예를 들자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50%밖에 안 됩니다. 50%는 늘 대기 수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분양이 나오면 다 팔리고 다 들어오고 다 맨날 가격이 오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증가가 300세대, 400세대 이렇게 증가해가지고 이게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는 이건데요. 이자 부담이 증가된다. 이거 좀 굉장히 공포스러운 얘기죠. 게다가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기 2030이 매수에 뛰어들었는데 이자 부담 때문에 매물이 속출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또 크게 하락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동산은 그렇게 이성적으로 얼마가 떨어졌다 이렇게만 해서 가격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인 요인이 매우 크게 작용해요. 왜 그러냐면 보통의 사람들의 가장 큰 재산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이자가 원래 내던 거에 이자가 한 30만 원 늘었어요. 그럼 매달 30만 원이 더 나간다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든 걸 피하자고 3천만 원, 5천만 원, 심지어 1억을 날려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충격 가지고 부동산을 던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거냐고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간도 얼마나 됐습니까? 기간도 이제 1년도 안 된 상황이고 또 금리가 오르는 걸 피부적으로 느끼는 건 또 얼마나 됐습니까? 그래 봐야 몇 개월밖에 안 된 상황이고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미 가격이 떨어진 때에서 매수에 참여했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가격이 떨어져 봐야 얼마나 떨어집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그거에 공포를 느껴가지고 몇 천만 원, 몇 억을 손해보고 던진다? 예, 이거는 그럴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그게 시세가 되고 그게 폭락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그래 버텨보자 이런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2024년에도 폭락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세장이라는 거는 강세장에 비해서 돈 되는 것이 적어요. 적다는 거예요. 강세장은 얘도 돈 되고 쟤도 돈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돈 되는 대상이 적죠. 이게 약세장의 특징이에요. 또 한 가지, 약세장은 상승 정도가 강세장보다 낮죠. 이게 약세장의 특징이에요. 다시 말해서 돈 되는 거, 상승하는 거는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강세장과 다르다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작은 차이라도 부동산은 많은 돈을 투자하잖아요. 게다가 꽤 시간을 두고 보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단 1% 차이만 나도 4년, 5년 지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세장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의 큰 흐름을 이해하시고 또 이런 폭락설 같은 거에 막 흔들려서 심란해하지도 마시고 24년에도 반짝반짝 빛나는 투자의 보석을 발견하시기 바라겠습니다.